네, 안녕하세요. 신라시대의 향가 찬기파랑가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를 좀 먼저 보면은요, 얘기한 것처럼 신라시대의 노래고요. 그 다음에 향가는 사실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사구체 향가랑 팔구체 향가랑 십구체 향가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노래는 그 중에서 십구체 향가에 해당하는데요. 이렇게 십구체 향가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뇌가다라고 다른 이름을 붙여서 쓸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향가가 처음부터 완성된 형태로 노래가 나오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원래는 사구체의 노래로 시작을 했고요. 사구체는 다분히 민요적인 속성이고요. 그 다음에 동요의 성격을 좀 가지고 있다가 팔구체 향가라는 과도기를 거쳐서 완성형인 십구체 향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특별하게 사뇌가라고 다른 명칭을 가지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노래는요, 구성이 기서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전가요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기서결 3단 구성으로 된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향가는요, 맨 마지막에 구구랑 십구 이 결 부분을요, 낙구라는 이름으로 따르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건 이따가 또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성격은 서정적이고 추모적입니다. 여기서 서정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주 옛날 고대 가요들을 배울 때는 흔히 집단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무속의 느낌의 노래가 있다라고 해요. 그런 걸 집단무효라고 하는데, 근데 이 노래는 개인적인 정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현대시와 좀 일맥상통하는 성격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왜 추모적이냐? 사실 이거는 찬기파란가의 찬이라는 말에서 조금 드러나요. 그 찬이라는 게 예찬한다는 뜻인데, 사실 기파랑이라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은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 떠올리고 그 사람을 예찬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건 추모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찬적이라는 말은 방금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은 중요한 게 뭐냐면 굉장히 표현법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어떤 걸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 작품 속에 드러나는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현대시에 비추어서도 전혀 꿀리지 않는, 즉 고도의 어떤 비유적이거나 상징적 의미가 있다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관련된 단어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시는 요 네 가지,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눈까지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의미적인 분석은 거의 끝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달물 돌잣 눈, 이렇게요. 한 번 더. 달물 돌잣 눈, 이렇게. 그럼 이 다섯 가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자, 일단 달은요, 어떤 의미냐? 이렇게 안 넘어가네요. 자, 기파랑이라는 사람을 지금 추모하는 시인데, 달을 보면서 이 글을 쓴 사람이, 아, 기파랑이 저렇게 달처럼 밝고 어떤 고매한 인품을 가졌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기파랑을 생각하고 산책을 하다가 달빛이 닿는 곳을 어딘가에 보는데 냇가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처럼, 아, 기파랑이 참 맑고 깨끗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 돌이라는 거는 작품 속에서는 조약돌, 뭐 이렇게 자갈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돌은 기파랑의 강직하고 원만한 인품을 상징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여러분들 달이랑 물은 좀 이해가 되잖아요. 왜 돌을 가지고 강직하다, 원만하다고 하느냐? 강직한 거는 그 돌의 단단함이 있죠. 돌은 단단하잖아요. 근데 원만하다는 거는 돌의 모양 때문에 그렇습니다. 냇가를 흘러가는 돌들은요, 계속 물에 깎여나가고 닳고 해서 돌이 동글동글하죠. 그래서 그 동글동글한 모습이 사람으로 따지면 원만한 인품처럼 보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 상징의 발상이에요. 그 다음에 이 잣에서, 이거는 사실 그냥 선생님이 잣이라고만 했지만 욕이 아닙니다. 얘는 잣나무를 사실은 얘기하는 겁니다. 이 잣나무는요, 작품 속에서 어떤 식으로 의미가 형상화가 되어 있냐면, 이 잣나무는요, 설이랑 눈이 덮지 못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눈이나 설이 같은 것들은요, 시 속에서 실현이나 유혹을 의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 비추어서 이 잣나무가 실현이나 유혹에 굴하지 않는 어떤 고결한 인품, 절개,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상징적 의미를 쭉 봤는데, 사실 요거로 사실은 끝나지 않고요. 지금 잘 보면 이 달물 돌잣, 전부 다 기파라는 화랑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훌륭한 인품이잖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눈이나 서리로 이런 걸 덮지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어디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정신, 아름다운 정신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필 이 시의 화자인 충담사 스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생각했느냐? 바로 뭐냐면, 비록 죽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의 모습을 담고 싶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고전시가에서 미의식으로 따졌을 때
때문에 송고미에 해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이제 미의식에 대해서 뭐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지만 간단하게만 말하면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본받을 만한 모습을요, 좀 따라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송곰이라고 할 수 있고요. 뭐 본격적으로 뭐 우화미니, 뭐 비장미니, 골개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 작품 설명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기회가 있으면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볼 건데요. 이거 아주 옛날 작품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신라 향찰이라는 거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글이 따로 있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한자를 음차, 훈차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수백 년,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학자들이 다시 현대어로 해석을 하는데요. 사람들마다, 학자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달라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중에 대표적인 두 분, 김한진이라는 분이랑 양주동이라는 분 두 개의 해석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맨 처음 볼 거는 김한진 교수라는 분의 해석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뭐 전반적인 상징적 의미에는요 거의 차이가 없어요. 다만 김한진 선생님이 보신 거는 그냥 화자가 혼자 노래를 부르는 걸로 되어 있고 양중 선생님이 보시는 것은 달과의 문답으로 되어 있는 구성의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고전 원문을 봤을 때 어떤 구성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현대어 해석, 그 다음에 상징적 의미에 주력해서 그냥 알아두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느껴본 바람에 흐느끼며 바라봄에 이슬 밝은 달아리 이슬을 밝힌 달이 흰 구름 조쳐 떠간 언저리에 흰 구름 따라 떠간 언저리에 모리 가른 물설이여 모래 가른 물가에 기랑의 지지 올시 수풀이야 기랑의 모습과도 같은 수풀이여. 지금 선생님이 쭉 읽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정황 하나를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사람이 누가 되게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잠이 잘 안 오고 계속 누워서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를 수 있겠죠? 이 시를 쓴 사람이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에 들었는데 잠은 오지 않고 기파라는 화랑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냥 밤에 산책을 하러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기파를 생각하다가 무심코 하늘을 봤는데 달이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럼 달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요? 우리 이제 옛날 영화 같은 거나 혹은 간혹 가다가 코미디 꽁트 같은 거에 보면 달이 이렇게 나오고 그 안에 사람 얼굴이 싹 웃고 있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아마 그래서 이 화자 충담사는 그 달 안에 기파의 모습을 연상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달빛이 흐르고 있는 곳을 따라가다 보니까 맑은 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냇물 조금 멀리 어둑어둑하게 뭔가 서 있는데 저거 혹시 기파랑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다가 잘 보니까 아 그게 수풀이구나 라고 지금 표현이 된 거예요. 이거는 시가 전개된 상황을 일단 쭉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 안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상징적 의미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얘기했던 달 있죠? 요 달,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와 있는 이 물,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프리아는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 이 사람이 기파랑 아니야 라고 착각하게 된지 약간 외양과 좀 유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그런 거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인 상황은 그렇지만 이 달이랑 물이라는 게 아까 설명한 것처럼 달은 밝고 광명한 성격, 그 다음에 물은 맑고 깨끗한 인품, 이런 거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읽은 여기 총 5구절이 기서결 중에 기에 해당하는 구절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부분 보겠습니다. 자, 이론 아래 지벽에, 사실은 지벽이라고 읽으면 안 되고 제벽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너무 읽기가 어려워요. 대충 읽읍시다. 어쨌든 이론 아래 제벽의 이로라는 내가 자갈벌에서 낭이여 디니더시온 낭이 지니시던 마잠의 가잘 존나라자 해석하면은 마음의 끝을 쫓고 있습니다. 즉 달빛을 보고 냇가에서 수풀을 딱 보고서 기파랑 아니야 하다가 기파랑이 아닌 걸 알고서 내가 지금 이 이루라는 냇가 이 자갈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마음을 따르고자 하고 있어요 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요 자갈, 요게 돌에 해당하는 거죠. 이 돌이 상징적 의미로는 원만하고 강직한 인품이다 이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하나, 둘, 세 개, 요 세 개 구절이 바로 뭐냐면요 기서결의 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여기 두 구절을 기서결 구성으로는 결구라고 하지만 다르게는 낙구라고 얘기합니다. 뭐 잘 알겠지만 향가는 낙구에는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죠. 여기 보시면 아야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이 아야라는 말은 특별하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 아니지만 감탄사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한가에서 아야를 기점으로 정서가 집약이 돼요. 혹은 어떤 시상에 반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시는 그렇진 않지만 제막말가 같은 경우에선 그 아야를 기점으로 해서 정서가 승화되는 그런 반전이 좀 있어요. 어쨌든 자, 이 시에서는 야라는 게 나와서 형식적으로 지금 이게 낙구의 감탄사가 나왔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해석을 해보면 자식까지 높어, 즉 잣나무 가지가 높아서 눈이 못할 도풀 국갈이여, 눈이라도 덮지 못할 화랑의 우두머리여,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요 잣가지, 잣나무가 실현도 어쩌지 못할 혹은 유혹이라도 어쩌지 못할, 아까 얘기했었죠? 요 눈이라는 것은 실현이나 유혹을 의미한 겁니다. 즉 인품이 너무너무 고결해서 어떤 실현이 있든 혹은 어떤 유혹이 있든 그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런 거를 상기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래, 그 사람을 내가 따라야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다시피 사실 찬기파랑가 해석하기가, 현대어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죠. 일단 내용 자체는 아주 어렵거나 하진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는 양조동 선생님의 해석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조동 선생님의 해석은요, 1, 2, 3구는 화자가 달한테 얘기를 걸면서 질문을 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달이 뒤에서 4, 5, 6, 7, 8 다섯 구에서 대답을 하고 맨 마지막에 화자가 결사를 맺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답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잘 안 잡혀요. 그래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볼게요. 열치매. 여기서 구름장막을 열어 적침해 있는데 기본적인 시상의 어떤 출발점은 아까 김한진 선생님 해석이랑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파랑이 어떤 모습이 보고 싶어서 혹은 잠이 들지 않아서 혹은 떠올라서 그냥 선칙을 하다가 무심코 하늘을 본 겁니다. 그때 구름을 달이 싹 가르고 나온 걸 보고서 말을 거는 거예요. 다시 구름장막을 열어 젖힘에 나타난 달이 흰 구름을 쫓아 떠가는 것이 아니냐. 즉, 야, 너 달아, 너 저 흰 구름 따라서 어딘가 가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기파랑을 떠올리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달이 뭐라고 하냐면요, 새파란 나리여해 기랑의 지지이시라. 즉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즉 뭐냐면 달빛이 쭉 비치고 있는 것을 봐봐. 저기 보면은 그 냇가에 기파랑의 모습이 있어.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달이랑 이 냇물은요, 아까 김한진 선생님이랑 상징적인 의미는 유사하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 일로 나릿 제벽에, 이로부터 넷가 조약에, 여기 조약돌도 아까의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낭이 디니 다샤온, 낭이 디니시던 마잠에 가찰 존누하죠. 뭔가 욕하는 것 같지만 욕하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존누하죠. 이렇게 어쨌든 해석은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이렇게 되죠. 즉 달이, 자 봐봐, 저 냇가에 저렇게 맑은 기파랑의 모습이 있잖아, 저거를 따르려고 내가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아으 이렇게 나왔는데 이 역할은 앞에 설명했던 낙구의 감탄사랑 동일합니다. 정서를 좀 집약시켜주고 영탄적인 느낌이 들죠. 뒤에 해석은 똑같아요. 잣가지가 높아, 표시는 다르지만 다 잣나무 얘기하는 거고요. 앞에서는 눈이라고 했지만 여기는 설이라고 해석이 됐죠. 사실 근데 이거 의미 차이는 없어요. 같습니다. 즉 잣가지가 매우 높아, 즉 아주 고결하기 때문에 서리 같은 실현 유혹을, 자, 이 화반의 우두머리인 이 기파랑은 두려워하지 않아, 덮지 못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느낌이 들 것 같지만 막상 배워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작품이에요. 다만 선생님이 해석하는 것은 그냥 시의 전반적인 내용이랑 중요한 상징적 포인트를 잡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 작품을 내신에서 본다고 하면 표현적인 부분이나 용어적인 부분들은요, 좀 학교 선생님들 필기를 좀 자세하게 참고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좀 해보시면 화자의 상황은 기파랑에 대한 생각에 잠긴 채 달을 지금 냇가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서 및 태도는 뭐냐면 기파랑에 대한 추모의 정서가 드러나고요. 그 다음에 그의 고매한 인품을 예찬하고, 예찬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것을 담고자 하는 미의식으로는 숭고미가 드러나 있다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찬기파랑간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보겠습니다. 안녕.